자, 우리 FAT 1급 제77회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고, 바로 전 시간에는 실무, 수행 문제로 문항 수행 1번과 수행 2번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수행 3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행 3번 문제. 실무수행 3번은 여기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관련된 부가가치세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적격증빙이라는 거 얘기 들었었죠.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 참고 삼아서 부가세법에서 우리 얘기는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적격증빙은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 그런 증빙서류들이에요. 발행 즉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여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보편적으로 입력하는 항목들인데, 적격증빙이라는 용어가 뭘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세금계산서 증빙서류죠. 두 번째로는 계산서, 세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전표, 매출 전표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매출 전표라고 했다 그래서 얘가 매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신용카드 명세서의 이름인 거예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했을 때 얘가 매출 신용카드 전표일 때는 우리는 발행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매입일 때는 수치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적격증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증빙서류들이 있다면 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입력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이므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적격증빙이라는 용어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면은 이거 참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대화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전체 메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을 해 놓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특히 이제 FAT 1급 정도서부터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무적인 거 설명하면 되게 반응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실무에서 얘가 어떻게 거래가 발생이 되고 이런 시험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아, 그래서 이거 꼭 배워야겠구나, 꼭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죠. 보통 회사에서 영업부가 있어요. 뭐 영업부가 됐던, 영업하시는 담당이 됐던,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됐던,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에다가 상품, 재화, 재화는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상품이라고 할까요?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죠. 그럼 거래처, 우리 회사와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둘이 어떤 내역을, 어떤 금액짜리를 받았다는 거, 서로 그 똑같은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보낼 때 이렇게 거래명세서라는 걸 통해서 그 항목이, 이거는 집계가 된 내용이고 몇 가지가 안 되니까 요 밑에 표시해놨지만, 보편적으로 상품 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규모가 큰 또 특정한 것들만 거래할 때에는 거래 품목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10개, 20개 되면 그때는 이렇게 거래명세서에 별도로 거래명세서라고 써져 있어 갖고 그 거래명세서가 3장짜리가 발행이 돼요. 회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 거래
명세서 보편적으로 얘는 3장이에요. 똑같이 프린트 복사된 것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하는 분, 영업거래처, 영업부에서 한 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한 장은 거래처에다가 줍니다. 물론 서로 다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3장이냐? 영업부 내에서도 이런 증빙서류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처에다가 줬다는 증빙으로서, 또 한 장은 어디다 주게 되냐면 바로 회계부서에다가 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 거래 내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거래명세서를 보고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행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회계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대금을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거래처에다가 보내주면서 대금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매입, 우리는 매출,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2장이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실무 업무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업무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는 매출, 뭔가를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사라는 데가 뭐 파는 곳이잖아요. 물건을 파는 그런 곳이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계 담당자로서 이 거래명세서를 받은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가 보내주는 그 전표를 발행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기본 기능이란 말이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일자리, 업무할 거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 또는 일반 기업에 회계 담당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FAT 1급과 TET 2급은 반드시 취득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FAT 1급만 갖고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은 사실상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린다면 반드시 TET 2급까지는 따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TE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은요, 취업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삼아도 되니까 취업하시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대신 꾸준히 전산세무 1급이나 TET 1급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리 따고 가면 물론 더 좋긴 하겠지만 TET 2급까지는 그나마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만 TET 1급, 전산세무 1급 그 법인 관련된 거 나오는 부분들은 좀 많이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취업할 때는 TET 2급이나 FAT 1급 두 가지, 세무사에서 하는 것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두 가지만 취득하시면 대부분의 업무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나 회계 담당자 저기 할 때 많이 선호해요. 그 두 가지 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을 참고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거래는 7월 12일 거래죠. 거래가 2건이 있네요. 자, 자료 설명은 상품을 판매했다 그랬어요. 거래명세서라고 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으로 해놨대요.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이네.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근데 총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을 보니까 총 합계금액이 594만 원 우리가 물건을 줬어요. 근데 이 금액 나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30만 원은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받을 돈은 얼마 남은 거예요? 564만 원 남은 거죠. 대충 그냥 요거만 봐도 거래 내용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분기를 제가 직접 입력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따 뭐 조회해 보면 알겠지만 선수금 규정이 어디 있는지 뭐 굳이 날짜를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그때 당시 선수금 받았을 때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보통 예금으로 은행 어딘가 있죠. 거래처 써주시고 30만 원 이렇게 받은 것일 거고, 대변에다가는 선수금 계약금이죠. 거래처 여기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스포츠라 그랬죠. 사랑 스포츠에서 3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7월 12일 날 거래를 우리가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가 지금 우리가 저기 발행한 게 뭐예요? 매출 판매한 게 여기 헬스 자전거하고 스마트 워킹머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런 게 없었다면 상품 매출 우선 돈을 전부 다 못 받았다면 외상 매출금 아직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라 그랬어요? 30만 원 빼면은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금액은 564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물건을 보낸 거잖아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로 얼마? 594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금액이 차이 나잖아요. 차이 나는 금액 이유가 뭐예요? 여기 대변에 선수금이 있던 거, 얘는 부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줬으니까 이 금액만큼은 상계시켜 줘야 되죠.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선수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하나도 되게끔 차변으로 이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선수금 거래처 반드시 써주시고 3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기는 지금 날짜 7월 12일 날짜로 이렇게 분기를 지금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선 분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래 명세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분기를 먼저 해 주셔야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 배우셨죠? 해볼게요. 자,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7월 12일이라고 그랬어요. 7월 12일. 자, 유형은요. 유형은 우선 세금계산서, 매출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번 과세라고 배웠죠. 여기 매출에서 세금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에 있을 땐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일 땐 영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증빙서류가 계산서일 때는 면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카드일 때는 여기서, 그 다음에 현금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배우셨죠? 과세 선택합니다. 품목은 지금 2개 이상일 때는 여기 복수거래를 누르라고 가르쳐줬죠? 여기 수행과제에서 보니까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복수거래 키 이용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또 사용하면 되죠.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스 자전거. 이것도 실무에서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잘 익혀 놓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수량은 6개, 단가는 5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워킹머신 이라고 되어 있고 3개 80만원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2가지 금액이 합쳐져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복수 등록된 자료라고 나와 있죠? 자, 엔터 치고 코드 거래처는 어디 왔어요? 사랑스포츠 해주시고요. 여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은 전자자가 반드시 들어간 것만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표시하면 안 되죠. 1을 치라고 배웠던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할 때는 여기 보시면 전자입력 1번을 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칸은 엔터를 치고 그냥 넘어가야지. 여기 1이라고 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할 때 에러 메시지 떠요. 발행됐다거나 뭐 안 된다고. 왜?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또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문제, 부가세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 할 때는 그냥 엔터 치고 공란으로 남겨 두셔야지 돼요. 자, 분개할 때는 우리 혼합분개를 누르셔야겠죠. 그럼 상품 매출까지 자동으로 다 나와 있고요. 차변을 완성시켜야 돼요. 혼합분개할 때는 반드시 분개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여기 차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차변에다가 우리 외상매출금으로 금액 아까 얼마 얘기했었어요? 564만 원 했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선수금 하기로 했었죠. 선수금 금액은 30만 원. 거래처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분개가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는 여기 부가가치세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해 주시면 되죠.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행한 날짜가 7월 12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7월 12일, 7월 12일 것만, 아이고, 7월 12일 것만 줘야 합니다.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것이 나오죠. 자, 클릭해 주시고요. 앞에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앞에 거는 지금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발행을 누르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요 거래 내역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발행. 자, 그럼 세금계산서가 이제 이 전자발행은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기능이지 거래처나 국세청으로 보내는 기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금계산서 우리가 국세청, 거래처로 보낼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발행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번에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는 실무에서는 이걸로 아카데미 없어요. 바로 이제 세금계산서 거래처로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로그인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 발행할 때는 여기 아무데나 눌러도 돼요. 근데 지금 거래가 뭐가 있었는지 안 떠 있죠? 매출조회 세금계산서 매출걸 전송할 거니까 누르면 이렇게 떠요. 우리가 전송 아직 안 한 거. 그럼 발행을 누를 때는 여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눌러도 돼요. 옆에 있으니까 바로 누르자고요. 그럼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지금 여기에 없는 관리번호, 책번호, 일렬번호 여기 주르륵 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정상적으로 전송 성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 항목이 없었죠. 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하게 되면 전자 발행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거래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거예요. 물론 국세청에 동시에 등록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행하는 즉시 거래처와 국세청에 등록되는 증빙서를 제가 뭐라고 아까 그랬죠? 적격증빙이라고 했죠. 적격증빙으로 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래서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같이 해봤고요. 자, 매출만큼이나 회사에서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출 거래도 입력할 줄 아셔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각종 아까 얘기했던 적격 증명을 받은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입력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 무엇을 사왔나 봤더니 트리플 덤벨 세트를 사갖고 온 거네요. 전자세금계산인데 매입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판매용으로 사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요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입력하고, 날짜는 7월 20일이라고 했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판매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 거는 상품이니까 상품이라고 쓰면 될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에 입력해 보세요 라고 돼 있고, 세금계산서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7월 20일에 유형은 얘는 매입이에요. 근데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죠. 과세. 그죠? 품목은 트리플 덤벨 세트. 수량은 10개. 단가는 50만원. 자, 거래처는 어디서 사왔어요? 한수건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수건강. 세금계산서 여기 전자입력으로 받은 것으로 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 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미리 써놓고서는 제가 빨리 입력할게요. 서변에 우리가 사온 것은 상품, 재고자산이에요. 상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공급가액은 500만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은 50만원 이렇게 돼야 될 것이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이 전체 외상으로 사왔다면서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거래처 써주시고, 금액은 합계 금액인 55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분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기는 혼합분기 전체가 다 외상일 때는 뭐라고 눌러요? 지금 전체 금액 550만원이 다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럼 자동분기가 될 수 있도록 2번을 띵 누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상품 500만원, 부가세 대급금 50만원, 외상 매입금 550만원 딱 나와 있죠. 이렇게 요 거래 자료를 입력해주면 두 번째 여러분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거래 하나, 매입거래 하나, 둘 다 세금계산서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매출거래인데 이번에는 증빙서류가 아까 적격 증빙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잘 모르잖아요.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얘는 그냥 이 증빙서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료 설명에 보니까 요기야의 상품, 요가매트라고 그러죠. 판매하고 발급이란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 매출이구나,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매입일 때는 수치라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인 경우에는 발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얘가 매출이라는 뜻이고요. 수치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매입이라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세, 요 발급 수치,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TAT 2급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많이 다뤄보시면서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니까 이거 매출이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거래 내용을 봤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달래요. 거래일시 날짜를 보니까
8월 13일 날짜로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날짜는 8월 13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출이라고 그랬고요. 매출에서 카드 과세죠. 카드 과세 품목이니까 카과. 신용카드는 어디라 그랬어요? 삼성카드.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실 거고요. 품목은 뭐라고 돼 있죠?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요가 매트 다 쓰셔도 돼요. 상품 요가 매트. 제 생각에는 말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그대로 다 똑같이 입력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품명에다가 상품이라고 썼다고 요가 매트만 썼다고 해서 뭐 감점하거나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채점자가 아닌 관계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잔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안에다가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대가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나뉘어져요. 이 기능은 첫 번째 입력할 때만 이렇게 써진단 말이죠. 모르고 공급가액 80만 원을 넣게 되면 80만 원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금액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죠? 그럴 경우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편의 기능이니까 잘 익혀놓고 그런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래처가 어디 나와 있나요?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여기 요기야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는 F2 눌러서 요기야. 없네요. 없으면 넘어가요. 근데 진짜 왜 없네? 요기야가 아니라 요가야네요. 요가야. 해주고,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죠? 분기는 얘가 카드니까 분기 4번을 띵 눌러주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되어 있고 삼성카드 거래처 확인하셔야죠. 근데 앞에 입력했으니까 상관없을 것이고 상품 매출 80만원, 8만원 쭉 나와 있네요. 됐죠? 예,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하는 문제였었어요. 자, 됐고 매입거래 네 번째 건데요. 이 매입거래는 여러분이 실수 간혹가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전자계산서 보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착각하시는 분 있어요. 전자계산서는 면세품목 거래할 때 증빙서류예요. 면세품목. 그래서 면세품목 구분하는 방법은 뭐 부가세 때 잠깐 배우시긴 하겠지만 여기서 입력하는 건 그걸 따질 때 그 면세품목이다 보자. 그걸 따지는 건 필요 없어요. 증빙서류를 보고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그 유형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자, 거래는 8월 30일 거래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매출 거래처 선물용 굴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매출 거래처 선물용 굴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유형은 얘는 매입이잖아요. 매입이고 증빙서류는 뭐예요? 증빙서류는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여기 세 번째 계산서일 때 연세 요거를 선택하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품목은 굴비 세트. 굴비 세트. 수량은 10개. 단가는 5만원. 그러면 연세 품목이니까 계산서에 여기 계산서에 공급가액은 있는데 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세액 없죠? 그래서 계산서에는 연세 품목에는 공급가액만 나타나지 세액 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수협이라고 하네요. 얘도 전자자가 붙었기 때문에 1번. 여기서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거 그랬죠. 1번 눌러라는 얘기예요. 자, 분기는요. 분기는 굴비세트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죠. 그죠?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니 2번 외상매입금 하면 돼요? 안 되죠. 얘는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얘는 선물할 목적이기 때문에 분기할 때는 얘를 3번 혼합분기로 누르셔야 돼요. 2번으로 외상매입금하면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샀을 때 그때 얘가 외상매입금인 거고 2번 외상부 거래로 분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얘는 계정이 지금 뭐예요? 얘는 상품 판매 목적으로 사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품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여기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헷갈릴까봐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옛날에는 계속 접대비라고 했는데 접대비라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예 계정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놨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요즘 쓰는 말은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대변에 얘는 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대변에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지 돼요. 253번 미지급금 50만원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아주 공부 좀 그래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자주 틀리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지금 여기 계정은 거래처에 선물로 썼기 때문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 접대비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접대비일 경우 여기 유형 부가세 유형을 갖다가 지금 여기처럼 우리는 53번 면세를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배우기에 불공사항일 얘가 접대비일 때는 얘는 불공으로 여기 부가세 이용을 선택하라. 분명히 이걸 들었단 말이죠. 거래처에 선물을 할 목적으로 접대비일 경우 54번 불공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이거를 잘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를 보고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계산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불문하고 여기 부가세 유형은 반드시 면세로 해주셔야 돼요. 계산서일 때. 그죠? 근데 요 불공의 말뜻이 뭐예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말은, 이 불공이라는 부가세 유형은 언제 쓰셔야 되냐면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얘가 거래처에 접대를 하는 거야. 그럴 때에는 이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불공사항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증빙서류로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얘가 거래처에 접대하는 내용이다. 그럴 때는 부가세 유형 불공이에요. 즉 세금 계산서에는 이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여기 나와 50만 원으로 해볼까요? 50만 원. 그다음에 세액 5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 세액을 갖다가 매입세액을 접대비일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일 때는 얘를 갖다가 매입세액 공제하는 금액으로 불공 공제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 항목이면 불공을 선택하게 되면 차변에 접대비로 금액이 55만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매입세액이 여기 공급가액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아주 많이 실수하는 거 하나 잡아드리면 부가세 이용 이 불공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매입 세금계산서일 때 불공의 항목에 속하면 그때는 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접대비기는 똑같은데 얘가 부가세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얘는 아예. 그러니까 불공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면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면세는 정리해드리면 계산서 받았을 때는 53번을 선택하시고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때 여기 부가세 유형을 불공 54번을 선택해야 된다. 불공은 어떤 증빙서에만 쓰이는 거다? 세금계산서일 때만 쓰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구분하기가 편하지 않으실까 하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가 또인가 봐야겠죠? 자, 여기 바로 설명했던 거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자, 파란색은 매입 세금계산서예요. 날짜는 9월 21일. 우선 9월 21일 선택해 놓고요. 내용을 보니까 면세 사업에 사용할 에어컨 구입을 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대요. 본 거래에 한해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하재요. 매입 매출 자료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을 등록, 호드는 1001번으로 정액법, 이용수는 5년, 경비 구분은 800번대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우리 몇 번 문제죠? 4번 문제에서 얘기했을 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부가세 유형을 51번 과세로 해야 되는지 또는 54번 불공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셔야지 돼요. 과세일까? 불공일까? 부가세 유형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다시 한번 증빙서류는 뭐라고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해당이 돼요. 자, 여기 이제 불공사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나 누락이 되면 그 매입세 인정해주지 않는다. 불공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항목.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 나왔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서 이렇게 득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있죠. 7가지예요. 시험 문제 부가세 이론에서도 자주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인데 모양을 보면 이거예요. 즉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요 3가지죠. 하나, 둘, 셋. 공급받는 자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만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3개요. 작성일자, 공급일자 아니에요. 작성일자 요거, 공급가액, 세액. 그래서 총 7가지거든요. 얘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실무에서 이게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보통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매입세에 매입했는데 세 공제 못한다는 뜻이에요. 불공 처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 특히나 하실 때는. 그 이외에 여기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얘네들은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쓰지 않았어도 상관없고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에 상대되는 기념인 거죠. 임의적 기재사항 꼭 필요적이죠.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상대적인 기념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불공 처리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잠깐요. 자, 두 번째 사항은 우리가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갖다가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회사로 오게끔 한다면 그 에어컨은 회사에서 사용할 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지 대표이사의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돼야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데 사업과 무관한 그 세금계산서를 회사에서 처리한다면 얘는 불공사항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세 번째로는 보통 제가 얘를 1000cc라고 부르는데 1000cc를 보통 얘는 명칭에서 부가세 명칭에서는 개별 소비세 부가 대상 소형 승용차 의 구입 또는 유지와 관련돼서 받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불공사항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cc가 넘어가는 뭐라고요? 승합차가 아니라 소형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SUV 같은 경우에는 7인승까지 해당이 된답니다. 얘네들을 구입하거나 그 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연료비가 됐던 주유비가 됐던 수리비가 됐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걔네들은 몽졸이 다 불공사항 처리해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입할 때는 당연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뭐 오일을 교환하거나 다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여러분 다 불공처리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죠. 이와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다 불공처리, 부가세용 불공처리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는 면세 사업 관련해서 면세 사업은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항목에 부가세가 없는 항목 그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자가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다면 매출할 때 부가세가 없는데 매입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업체가 병원이라고 기억하세요. 병원도 있고 각 학교도 있긴 한데 병원이나 특히 학교에서는 매출하는 게 아니니까 병원으로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병원 입장에서
다 진료를 하거나 등등 하게 되면 병원비 청구하죠. 거기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즉 병원에서 치료비가 10만 원 발생했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이 돈을 청구할 거기 때문에 얘가 매출 금액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긴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항목이라서 부가세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아요. 병원비에다가는. 근데 병원에서는 TV도 살 것이고 거기도 똑같이 TV뿐만이 아니라 프린터라든지 많은 물품들을 사게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물품들을. 그러면 그 물품들을 살 때는 다 매입세액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과세 물품들을 산다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해 주지 않는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세금계산,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것들은 100%다 불공 처리해야지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면세사업 관련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든지 뭐 등등 등록비라든지 뭐 관련된 거 받으면 토지도 면세품목이거든요. 사실 면세품목을 사는데 얘와 관련돼서 부수적인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걔도 다 불공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한번 볼게요. 면세 사업에서 사용할 에어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에어컨, 병원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에어컨을 우리가 살 때는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단 말이죠. 이게 공제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뭐가 관련됐기 때문에? 면세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 유형을 불공, 얘를 갖다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가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불공, 이 6가지 내용이에요. 얘는 반드시 제가 짤막짤막하게 단어로 표시해 놨으니까 잘 기억해서 외우시면 제일 좋고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TET 2급, TET 1급 공부할 때 실무업무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실무업무할 때 얘 불공처리하는 거 잘못해가지고 꾸사리도 많이 맞고, 또 이게 누적이 되면 세무조사 나왔을 때도 얘네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 불공사항 6가지 정도는 최소한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업무를 하던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론 문제에서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예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아니,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메인 매출 전폐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유형은 얘는 매입이죠. 매입인데 불공사항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54번 불공 선택하시고 왜 불공을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예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얘예요. 딱 돼 있네요. 선택. 품목은 에어컨. 수량은 1개. 단가는 600만원. 거래처는 미래전자. 세금계산서는 받았고, 분기는 다 외상으로 했는데 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판매 목적 아니잖아요. 그럼 혼합분기를 하고서 상품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지 돼요. 얘는 비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에어컨이니까 이 눌러서 비품 쳐주시고요. 봐요. 여기 공급가액 세액이 있지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얘를 다 어디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 전액을 다
비품 처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 불공 처리했을 때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 불공이다라는 뜻은 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부가세 그 세액 금액을 공급가액에다가 엎어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아직 안 줬잖아요. 미지급금 해주시고 6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입력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 비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고정자산 등록 있죠? 고정자산 등록에서 등록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고정자산은 아까 212번 비품이었고요. 엔터 치고 코드 번호는 1001번, 자산명은 에어컨, 취득일은 아까 며칠로 되어 있었습니다. 취득일은 2024년 9월 21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정률법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 보면 정률법 바꾸는 데 있죠? 얘는 0번이 정률법, 밑에 보시면 삼각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우린 정액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정액법. 그래서 얘를 1로 이렇게 하면 정액법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지금 내용연수 상각률 있죠? 여기 5년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5년. 자, 다른 건 없고 기초가액이 얼마가 돼야 되겠죠? 660만 원. 근데 얘는 기초가액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신규로 처음 샀을 때에는 여기 4번에 보시면 신규 취득 및 증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입력하셔야지 돼요. 처음에 처음 샀을 때는요, 신규 취득한 항목에다가 660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44만 원 나오죠? 여기 나중에 실무수행 문제 풀 때 요거 물어본단 말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질문할 때. 그래서 그걸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경비구분은 여기 나와 있죠. 경비구분은 800번대 이렇게 선택해 달래요. 다 됐죠? 그리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5번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불공사항까지 매입거래, 또 어디까지 고정자산 등록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건 증빙서류가 적격증빙 없어요. 그래서 얘는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매출 일반전표 입력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다면 내용을 보니까 거래 7월 25일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한 날이죠. 거래일 7월 25일. 자,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찾으신 금액, 부가세를 갖다 7월 25일 날 202만 6,050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수행과제 어떤 문제를 해달라고 했냐면 6월 30일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액 요거죠.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해주시고요. 거래처 코드 입력해달래요. 그러면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날짜 6월 31일 날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나 봤어요. 봤더니 부가가치세 예수금, 우리가 매출을 하고 거래처들로부터 받아두었던 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은 여기 부가세 대여금 이거죠.
부가세 용어로는 또 여러분 이거 구분 또 잘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용어를 아셔야 되느냐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 회계, 재무회계에서 쓰는 계정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세, 이거를 우리가 회계 계정에다가 등록하기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금은 돈을 미리 받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부가세를 그 거래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아두는 돈, 매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매입 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출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국세청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 미지급 세금이라고 돼 있죠.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금액 202만 6,050원을 갖다가 우리가 미지급 세금 아직 내지를 않았어요. 6월 30일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 회계 처리를 해 놓고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인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차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 쓰라고 그랬으니까 역삼 세무서 이것까지 써주셔야 돼요. 202만 6,05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아까 어떻게 납부했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에 따르죠. 보통예금 거래처 은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02만 6,05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미지급 세금으로 있었던 대변의 금액이 여기 미지급 세금 차변으로 이렇게 상기 처리되고 없어지겠죠?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런 거래는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로 가게 될지 또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 가시게 될지 그럼 이런 게 더 많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제 딸 둘 다 이런 지금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 이런 거래처 보통 5, 60곳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회사를 들어가시는 경우에도 그 회사에서도 부가세 신고한답니다. 이런 정도는 한 번만 규정 정확히 잘 이해해 두시고 익혀 두시면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월 25일 날짜로 날짜는 7월 25일 차변에다가는 미지급 세금이라 했죠.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역삼세무서. 그 다음에 금액은 202만 6,050원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2만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이건 신한은행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거래처 코드는 사실 역삼세무서 입력해달라는 얘기했어요. 조회에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실무수행 네 번째 문제는 결산 문제네요. 실무수행 네 번째 문제는 반드시 결산 문제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수동결산. 수동결산은 12월, 이것도 또 구분하시게 복습 겸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당되는 거래사항, 수정사항을, 결산사항을 입력해달라는 거예요. 결산분기를. 여기서 보면 보편적으로 수동결산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자동결산 문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이따가 보시게 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해당되는 계정에다가 그 금액을 반영만 해주고, 반영된 다음에 F3 눌러갖고서는 자동 전표를, 분기 전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수동결산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2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거는 다시 안 예뻐. 지워버려. 얘는 수동분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수동결산 12월 31일 날짜로 요 분기를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장기차입금 돈 빌렸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자 비용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 이 분기를 하는 시점은 지금 12월 31일이에요. 우리가 기간이 앞에서 벌써 지나서 비용을, 이자를 줘야 되긴 했는데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비용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비용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은 발생을 했어요. 얼마가? 120만 원. 그래서 비용을 써주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무회계에 비용 발생한 것은 그대로 써줍니다. 써주고, 그러면 요 결산한 날짜로 그 해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돈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미지급 비용으로 얼마를 써요? 1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말 정리사항, 아직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라 할 때 요거를 해주시면 첫 번째 수동결산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수동결산부터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해주시고,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12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12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라고 나와 있죠? 얘는 우리 이따가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항목인데,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당되는 칸에다가 44만원 아까 나왔던 거 금액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44만원 얘기했었죠. 그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에 얘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 메뉴에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FAT 1급에서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번에 기말 상품 재고에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기말 상품 재고에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자리에다가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비품의 감가상각비라고 했었죠. 여기 판관비에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감가상각비 있죠. 비품 요 란에다가 얼마? 44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기억 안 나요? 아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볼까요? 여기 보시면 회사 계상 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44만원 요거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칸에다가 44만원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번하고 3번은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결산자료 입력에서 두 가지 입력이 끝났어요.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이잉여금 처분기산서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는 아직은 상관할 바 없고 얘 입력이 끝났으니까 얘를 반드시 해당되는 계정의 숫자를 입력했으면 얘는 지금 아직 붕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회계 담당자들은 마무리는 반드시 붕괴를 해야지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자동결산이라면서요. 자동결산이란 말 뜻은 해당되는 자리에 계정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다 마무리가 끝났으면 여기 보시면 전표 추가라고 되어 있죠. 전표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결산 붕괴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에다가 추가해 준단 말이죠. 이거를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참고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우리가 아까 12월 31일자로 입력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결산에서 반영된 결차 결대로 해서 여기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생품 미출원가에 대한 붕괴까지도 결산 붕괴 끝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끝나야지 여러분이 결산 실무수행평가 금액을 물어볼 때 정확한 금액을 예를 보고 답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도 끝났어요. 네 번째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자료들 여러 가지들 많이 입력했죠. 그런 자료 입력하기 전의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자료들이 조금 전에도 결산 자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오게 된다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안 되고 아니오라고 눌러서 여지껏 입력됐던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새로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입력된 데이터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단기 처분, 그다음에 정기분 이게 나와 있죠.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 근데 여기는 단기, 여기는 전기. 날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단기에다가는 2025년 2월 26일, 정기 거에다가는 2024년 2월 26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얘도 반드시 전표 추가 얘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된 요 기정들을 다 반영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을 시험 문제에서 얘를 물어봐요. 얼마냐고. 근데 이걸 안 해주면 금액이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거 잘 해줘야 된다. 그럼 제가 해드렸던 내용을 문제 여기 수행과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 완료하시오. 이 문제는 여기 1번 문제와 1번 문제 수동결산과 2번, 3번 자동결산을 해달라는 문제가 1번 수행과제예요. 그 다음에 2번 과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서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블록이 아니오를 선택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 그래서 아니오라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전표 추가 아까 했었죠. 그래서 대체분기까지 다 수행한 거예요. 그게 전표 추가하는 것이 손익 대체분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 조회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조회 안 하고 바로 그냥 진행했는데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조회만 하면 돼요.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 손익계산서에 여기 당기순이익 보이시나요? 688, 057, 259 이 금액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당기순이익 688, 057, 259 이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손익계산서 안 본 거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 보고 재무상태표를 보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가 재무상태표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재무상태표. 이 금액하고 재무상태표의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한번 최종적으로 볼게요. 나와 있죠? 그리고 자본 계정에서 보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무수행 그 평가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얘가 제대로 론 과정을 통해서 마감이 잘 됐으면 요 금액이 일치하고 딱 맞아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틀려지겠죠. 그래서 요걸 물어봐요. 이따가 이제 요 문제 푸는 거 보면은 평가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걸 물어보는구나 그거를 아시게 될 거고 시험 문제는 매 회차마다 똑같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문제 풀면서 메모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실무수행 4번 결산까지 했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문제 실무수행 평가 문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